예, 화목한 런치스타 오늘의 영상은요. 이렇게 좀 남자 또 세 명이 이렇게 물론 진짜 짐승같이 예, 우리 세 명이 중간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얼굴이 하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저 또한 이렇게 얼굴이 거무튀튀합니다. 오늘은 이분은 좀 이렇게 친숙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간만에 나왔습니다. 네, 간만에 나왔는데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근데 제 오른쪽, 여러분의 제 왼쪽 편에는 뉴페이스입니다. 뉴페이스인데 이분은 누구시죠? 네. 뉴페이스인데 목동 WM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노영래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각 센터, 우리 지점이라고 표현하죠. PB 활동을 하고 계시고 현업에서 실제로 이제 개인 고객들을 상대로 이제 자산도 관리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목동. 요즘 목동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목동 그 워낙 2차 전지 붐입니까 거기도? 예. 역시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예, 문의가 많습니다. 네,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분들은 뭐 큰 걱정은 안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포모 현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뒤늦게 잡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런 상황이 있죠.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는 우리가 아무도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지점에서의 어떤 문의는 그런 종목에 대한 문의도 있긴 하지만 이 해외 투자에 대한 니즈 좀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전통적으로 미국 주식 다시 이제 나스닥 지수 상승함에 따라서 많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그 PB 분이시란 거를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있어서 이 자리에 화목한 런치스탁에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별책 부록으로 오늘 김한 연구원의 이제 메인 이 투자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끝물에 끝에 별책 부록으로 야심찬 어느 유튜브에도 없는 그런 투자 전략을 내세우신다고 하니 이거 괜찮다. 그러실까? 그 본방 사수해야 끝에 있는 뭔가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는 또 특징이 이렇게 건너뛰어서 끝에를 볼 수 있었구나. 그럼 김한 연구원의 오늘 엑기스 있는 방송, 이게 일본말 하면 안 돼. 일단 뭐, 가장 핵심적인 어떤 서머리 내용을 또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김한 연구원도 억울 한번 끌어보시죠. 오늘 뭐, 끝까지 들으면 뭔가 중요한 멘트가 중요한 거 있죠. 오케이. 네, 중요한 그럼 거 오늘 있습니다. 결론은 이래요. 네. 끝까지 영상을 건너뛰지 마시고, 필히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내용이 오늘 좀 방대하다 보니까, 한 20-30분 정도, 이거 늘어나면 안 되지. 네, 그렇죠. 너무 길면 또 오후 세미나 또 가신다고 하시니까. 좀 이렇게 풀렸습니까? 예. 네? 네. 아이스 브레이킹이 좀 된 것 같으니까 바로 본 게임으로 들어갈 건데 준비된 장표가 있는데 또 우리 마음이 급하신 또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30초 미리 보기 기만 투자 전략 뭡니까? 미국이 많이 올랐어요. 응? 많이 올랐는데 미국 주식시장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 뭐 할 거 없이 빅테크들 다 올라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라는 이제 불안감들 많이 높으실 거예요. 맞아요.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최근에 미국 은행주 괜찮은데 은행주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일단은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를 좀 이제 좀 더 짚어보는 그런 내용들이 좀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잠깐 역할극 한번 할게요. 제가 고객이에요. 예. 1억 가지고 왔습니다. 예. 해외 투자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거 진짜 갑작스러워. 우리는 화목한 런치스타 대본이 없지 않습니까? NG도 없고 그냥 쭉 갑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시겠습니까? 일단 1억 들고 음. 좀 아무것도 많이 없는 고객이라고 치면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반반 하시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반반. 애플, 마소. 좋습니다. 최근에 그 인텔의 실적에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확인됐지만 뭔가 걱정이 아닌 오히려 바닥에 대한 확신 시그널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PC에 대한 수요도 그렇고 뭐 데이터 센터 최근에 또 HBM 또 DDR5 여러 가지 또 물론 낸드에 대한 걱정은 좀 있습니다만
메모리에 대한 이런 바닥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어서 그럼 여전히 또 빅테크입니까? 빅테크죠. 빅테크. 네. 노영래 주임님도 지금 빅테크를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야, 근데 사실은 이 시클리컬, 특히 인프라 관련돼서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게 미국이란 이 광대한 영역 땅이다 보니까 종목들 섹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좀 너무 두 종목으로 편중되는 건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초급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장주를 말씀드렸고, 곧 이제 조금 중급자 넘어가시는 분들 통해서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결책 프로 끝까지 원방 사수를. 이런 게 어그로인가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김한 연구원님이 실제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 이 고급 자료를 여러분에게 선보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장표를 좀 봐주셨죠. 인터미션 뒤에 바뀌지 않을 주인공이라는 이제 제목이 보이실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뭐 쉬어가는 타이밍을 이제 인터미션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최근에 이제 대형 이벤트들이 있었죠. 연준의 FOMC 회의라든지 유럽의 ECB 회의라든지 일본의 BOJ 정책 회의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고 지금 또 중요한 게 실적 시즌이잖아요. 2분기 실적들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미국 GDP 2분기 GDP 나왔는데 그거 상당히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이런 이제 대형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이런 네. 것들을 사실은 한 번씩 확인하면은 조금씩 주식시장이 쉬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근에 미국도 많이 올랐고 유럽도 일본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유럽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볼까라고 고민하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이벤트 이후에 주식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좀 예측하는 자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제목이 이제 서브 제목인데 봐주시는 것처럼 저평가 유럽, 비싸도 미국이라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미국 주식시장보다는 유럽 주식시장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깐만 화면 좀 바꿔줄래요?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갈게 하나가 뭐냐면 FOMC 이번에 다 확인되셨죠? 네. 확인하셨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자, 초급자 입장에서 하도 이제 언론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지점에 와서 또는 이제 고객분들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야, 김한 연구원, 금리 인상 이제 끝난 거야? 라는 질문과,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 그러니까 그렇죠. 연준은 아직까지 파닥파닥 날아가는 지금 비둘기의 탈은 아직 쓰진 않았거든요. 아직 가면의 색깔은 매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어쨌든 6, 7월에 대한 CPI에 대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어서 야 이제 리세션 얘기는 이제 그만해 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뭔가 앙금이 있어요. 바로 CPI가 만약에 반등을 해주면 이거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불안하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두 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뭐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뭐 첨부해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 그냥 뭐 러프하게 말씀으로도 해줘도 되고요. 먼저 이제 개인 네.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주실지. 이런 질문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일단 지점에서 그렇게 이제 좀 난이도 있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진 않지만 왜냐면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현재 가격인데 예. 90만 원에 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식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예. 조금 기다렸다가 예. 사는 거 이런 질문인 거죠. 예. 그렇게 그런 시기에는 그러니까 뭐 주가의 향방은 아무도 모르지만 네네. 물릴 각오를 하고 음. 그 좋은 기업은 지금 의심 없이 사시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게 행정병의 마인드와 일방방 보병의 마인드입니다. 군대로 따지면. 그냥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또 넷플릭스 DP2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재미가 있게 어쨌든 저돌적인 공격형입니다. 돌격 앞으로입니다. 돌격 앞으로 일단 그런 마인드. 비싸도 일단 미국이다라는 네, 관점에서 김한 연구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요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 차트죠. 파란색 점이 헤드라인 물가 지수,
소위 말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고, 네. 그리고 저기 하늘색 세부 표시는 코어 물가, 근원 물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까만색 데이터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요 이제 박스 쳐놓은 부분들이 제가 추정해본 향후의 물가 흐름이에요. 근데 요번 FOMC 회의에서도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2%대 물가로 돌아가려면 한 2025년은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가 과거의 평년 수준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라는 것들을 시사를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제가 추정을 해봐도 이 박스 쳐놓은 데를 좀 봐주시는 것처럼 지금 연초 이후에 물가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거든요. 지난 6월 달에 3%대까지 기록했고요. 여기서 2%대까지 더 가파르게 갈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데 따른 기저효과가 지금까지는 크게 작용을 했던 구간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둔화되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는 역기저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3%대에서 조금 등락을 거듭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 네. 특히나 질문 주신 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7월달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여기가 6월달 물가 3%고요. 그러니까요. 예, 7월달 물가는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조금 올라오는 방향으로 예측이 돼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연준이 그러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더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감들도 사실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지금 뭐 사실 지난 회의에서도 파월이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동결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그런 대답을 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해석은 일단은 5.5%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일정 부분 종료가 됐다라고 좀 인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는 물가가 어쨌든 작년보다는 레벨이 낮아졌고, 예. 그렇고 여기서 소폭의 등락은 거듭하겠으나, 네. 일종의 인플레가 잡히긴 좀 어려운 국면, 이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좀 지속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뭐 옐런 누님도 그렇고, 우리 파월 형도 그렇고, 저기 라가르드 형님 아니죠? 어쨌든 BOJ까지, 예, 다 지금 짜고 치는 고수도 같아요. 어쨌든 뭐 대동단결하는 같은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향후 9월달 세프템버, 자, 미국의 그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 투자 전략을 할 때, 우리는 또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ETF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리 단에서 보면 이제 거의 막바지다. 그렇죠. 거의 막바지다. 네? 그거는 뭐 확실하지 않습니까? 거의 막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지점에서도 채권 투자에 대한 문의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슬슬 이제 미국 20년 장기채 ETF인 TLT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런 좀 장기 채권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는 뭐 올해는 그렇죠. 없다. 올해는 없다. 예. 올해는 없다. 근데 이제 글로벌리 가장 지금 이제 신호탄을 때릴 나라가 이제 브라질은 금리 인하 카드를 이제 만지작 하고 있거든요. 만지작. 금리 인하니까 뭐예요? 채권 가격? 이렇게 브라질에 대한 니즈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는 참 투자에 대한 이 골머리를 좀 썼겠습니다. 2차 전지 해야 돼, 반도체 해야 돼, 해외 주식 해야 돼, 채권 해야 돼. 할 거는 많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이어가시죠. 준비한 장표를 다시 한번 좀 봐주시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시장 상당히 좋았는데 유럽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려 미국은 좋은 것 같긴 한데 좀 비싸 보이고, 네. 그리고 일본도 많이 올랐네 라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덜 오른 유럽 주시장에 대한 문의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 차트를 봐주시면 요거는 이제 상대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왼쪽 차트는 미국 대비 유럽,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미국이 더 비싸고 유럽은 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유럽 대비 미국의 주시장이 비쌉니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고, 네. 오른쪽 차트는 일본의 어떤 주식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대비 일본은 당연히 싸요. 쌀 수밖에 없지만 일본만 놓고 봤을 때에 이 하늘색 옅은 선이 과거 평균 수준이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미국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져서 이게 더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유럽주 시장을 사볼까라는 이제 고민들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유럽을 잘 몰라요. 좀 가까이 하기는 좀 어려운 국가인데 지난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천연가스 가격 급등했고 이에 따라서 독일 경기가 망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한참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제 생산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났고 근데 겨울은 추울 것 같은데 춥다 보면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면서 가스 가격 더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유럽 쪽에서는 계속 아쿠아일로가 될 거야 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지난 겨울 실제적으로 좀 따뜻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되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초에 유럽 주시장 상당히 좋았었다가 지금 여름 들어서 조금 꺾여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한다 내지는 어떤 전쟁이 격화된다 이랬을 때 유럽 경기 다시 안 좋겠네 라고 우려는 돼요. 그렇죠. 예. 하지만 저는 그런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요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유럽은 다른 국가들 대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네. 뭐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전쟁 이전에 꾸준히 유럽 안에서는 원전에 대한 가동 비율을 낮춰놨었거든요. 왜냐? 천연가스가 너무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랬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죠. 그래서 유럽이 선택했었던 전략이 뭐냐면 이 왼쪽 차트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원전에 대한 비중을 다시 한번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고요. 네.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추후에 전쟁이 격화된다 내지는 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했을 때에 작년만큼 유럽 쪽에서 경기가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날씨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유럽 경기가 바닥은 확실히 찍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위험자산 측면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 수는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유럽에서 어떤 그런 경기 저점을 찍었다는 거는 어디서 징표를 찾을 수 있냐면 이 유럽은 떠오르는 게 이제 관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맞아요. 럭셔리 관련 종목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럭셔리 관련된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의 한번 주가 추이를 보면 약간 소비 심리? 소비 지표? 예. 뭐 이런 거에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니까. 약간 변수는 아까 김한 연구원이 얘기했던 에너지 가격들에 대한 요동침이 있으면 흔들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실은 이 공급 체계에 대한 그렇죠? 공급 이슈에 대해서 이런 밸류체인에 무너지는 에너지 체계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을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독일이 그랬고, 그렇죠. 프랑스도 원전으로 바로 급선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포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의 가격도 한번 잘 포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얘기를 조금 더 인덱스하게 서머리 좀 듣고 싶거든요. 아까 인플레이션 얘기 들어봤지만 금리의 인하는 언제쯤 될까에 대한 그 장표부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물가는 점차 둔화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은데 그 속도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6월달 회의가 저는 되게 중요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6월달 회의 이전만 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연준은 금리 인하 기조로 갈 거야 라고 전망이 됐었어요. 네. 근데 연준은 그 전부터 꾸준히 인하는 어려울 겁니다. 인하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계속할 거예요. 라는 스탠스를 지속했었어요. 근데 금융시장과 연준의 정책 간의 간극이 계속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6월달 회의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일정 부분 좀 항복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금융시장에 반영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밑에 있는 것들이 6월달 회의 전에 데이터고 봐주시는 것처럼 5.5%까지 금리 인상한 다음에 바로 인하 사이클로 갈 거야 라고 기대가 됐었고요.
지금의 파란색 점은 지금 현재 기준치인데 봐주시면은 내년도 초반까지는 동결 기조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인하로 갈 거야 라고 전망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단은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고, 두 번째로는 미국 경기가 망가질 거야 라고 상당히 우려가 됐었는데 지금 고용지표 상당히 좋거든요. 여전히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들을 유지하고 있고 소비지표 양호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될 정도의 경기 체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면서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동결 기조로 갈 거야라고 기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의 향방은 사실은 인하가 당장 될 겁니다. 언제 될 겁니다. 라는 이제 관심보다는 내년도 초반까지는 그래 동결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인하 폭이 얼마나 될 건지가 지금부터는 시장의 관심일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내년도 말 기준에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를 예측해본 그 차트예요. 이 왼쪽 차트를 오른쪽에 그대로 옮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여기서 봐주시는 것처럼 3.75까지 5.5%에서 3.75까지 가파르게 인하될 겁니다라고 예상이 됐던 게 과거였어요. 6월달 회의 이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5.5%에서 한 4.25%까지 인하가 제한적으로 될 거야 라고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경기가 슬로우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는 필요하겠지만 이게 경기 침체다, 뭐 글로벌 금융위기다 이런 것까지 가지는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폭 자체는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위험자산한테, 그러니까 경기가 괜찮은 거는 위험자산한테는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때문에 대표적인 위험자산은 당연히 주식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글로벌 주식시장 안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를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자, 화면 좀 바꿔주실래요? 자, 지금 대리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쭉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게 리서치에서 이제 이런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쭉 스터디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PB 부분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그대로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거화 시켜서 뭔가 고객용 단어로. 고객용 단어로 뭐 이제 단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고객은 투자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고 실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해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고객분들에 대한 니즈가 뭐 자발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PB분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논리로 고객님을 설득해서 좀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목동센터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센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발적인 고객들이 있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렇죠? 이런 어떤 그 난해한 점을 어떻게 고객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준다라든지 아니면 따로 뭐 설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전화로 이렇게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그 김한 연구원님이 같은 이제 그런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이 작성하신 자료들을 이제 조금 좀 고객용 단어로 해석을 이제 소화를 하고 이제 조금 더 쉬운 단어로 이제 좀 해석을 하는 게 이제 PB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해외 주식에 없는 니즈를 이제 또 창출해 나는 방법이 있는 건데 그 한 가지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해외 주식을 안 했더라도 뭐 파생결합증권 ELS 같은 걸 통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그런 걸 이제 한번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ELS 말고 직접 투자하시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들이. 경험.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실제 내 자산에 대입할 수 있는 것들이면 당연히 들을만 한데 실제 나의 포지션은 전혀 없거든. 없거든. 내가 정작 내 계좌에는 국내 주식 일부 몇 개 있는 것들이고 근데 사실 사후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런 해외 기업의 이 퍼포먼스를 보면
우리 다 엔비디아 보십시오. 그렇죠. 애플도 예. 보셨으면 다 주가가 정말 날아가고 있는 예.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때 왜 얘기 안 했어? 왜 이제서야 왜 얘기하는 거야? 예.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어떻게 아직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환전이란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장에 계신 이런 PB들의 역할이 아닐까. 조금 더 쉬운 단어로 정말 쉽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좀 성공 사례들이 스스로 경험을 나 성공했잖아, 맞아. 나 먹었잖아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또 다른 이번 또 다른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했을 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잘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외 주식이라고 하는 건. 자, 이제 뭔가 좀 섹터 위주의 어떤 약간 내로한 전략으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좀 중간 결론 한번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아까 뭐 제가 서두에서도 미리 프리뷰로 좀 말씀드렸죠. 여전히 빅테크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뭐 마소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더 살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의들이 상당히 많아요. 더 사야 되느냐, 따라 사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일단 크게 봤을 때의 흐름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장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차트예요. 왼쪽 차트에서 막대 차트는 실적 전망치가 지난 연초에 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제 8.7%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나스닥을 바라보니까 실적 전망치가 8% 이상 상향됐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은 S&P보다 나스닥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더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고,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나스닥에는 빅테크 업종에 대한 비중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빅테크가 주도하는 장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기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빅테크 주요 7개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치들과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본 게 요 왼쪽 부분입니다. 봐주시면은 엔비디아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커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이미 상당히 올랐어요. 저도 상당히 엔비디아 같은 거 더 갈 거다라고도 생각은 해요. 네. 다만 지금부터 추격 매수해야 되느냐 라를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업종들도 있거든요. 봐주시면은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애들은 성장에 대한 기대치만큼은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른쪽 차트는 종목별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어렵지만 그냥 지금 파란색 점은 지금 현재 수준이고 하늘색 세모가 과거 평균 수준이거든요. 네. 요 괴리가 적은 애들이 상대적으로 싸한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애들은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이런 업종들이 엔비디아보다는 어떤 성장 기대치만큼 아직 주가가 못 올랐고 상대적으로 싸니까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들은 조금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까지는 엔비디아를 대적할 만한 경쟁자가 없지 않나? 맞아요.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여기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테마가 탔다라는 거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전 대단하다고 봐요. 보지만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예를 들어서 빵에서 10이 되고 10에서 100이 가는 요 과정은 사실은 이미 뭐 엔비디아는 한 80 정도까지 왔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20 정도잖아요. 여기서 이제 막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못 올랐던 애들이 동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은 엔비디아 지금 예. 추격 매수 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보단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편한 건 AMD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하긴 하죠. AMD요? 하지만 워낙 이제 엔비디아와 AMD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걸 고려해 보면은 좀 불편하지만 사야 됩니다. 하여튼 뭐 네. 추격하고 있는 회사 AMD죠. AMD도 열심히 지금 고군분투 하고 있어서 두 마리 다 사는. 뭐 반반, 네. 반반 양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반반 좋아하시네요. 양념 프라이드. 네. 자, 뭐 간단한 서머리 한 30초만 드릴게요. 저요? 예. 8월 8월 전략. 비싸도 미국을 삽시다.
비싸도 미국으로 삽시다. 예, 미국으로 삽시다. 물론 불확실성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경기에 대한 모멘텀은 미국만한 게 없고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가장 견조해 보인다. 그리고 어떤 이제 주도 세력들이 여전히 비싸지만 네. 손이 나가기가 겁나지만 그 중에서도 고를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양한 지표들을 좀 보시고 옆에 계신 PB분이랑 논의를 하셔서 좀 이제 종목을 추리시는 게 어떻겠나. 라고 좋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별책부록 나갑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국가 경쟁력의 순위를 향후 몇 년 뒤에 어떻게 펼쳐질지 그 지도를 한번 이게 누군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전략을 한번 쭉 한번 썼던 기사가 있는데 되게 암울했어요. 그때 와. 한국의 순위를 보고서 지금 우리 한국이 이제 뭐 10등 내외라고 뭐 치면 저기 밑에 있는 저기 밑에 있고 갑자기 제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본 나라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기안84가 그 11번 MBC에서 어딘가 막 어느 나라 가가지고 막 뭐 강물에 막 세수하고 있더라고요. 뭐 먹기도 하고. 어디죠? 겐지스강. 예, 인도예요. 인도. 또 한 나라가 더 있어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그 배드민턴 선수 중에 이제 안세영 씨라고 있거든요. 여자 항상 그 결승전에 나오는 중국 선수랑 일본 선수랑 가끔가다 인도네시아 선수가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상위의 랭크가 돼요. 예, 인도네시아에서 국기입니다. 배드민턴이. 그러니까 이게 야,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저렇게 상위 랭크를 한단 말이야, 향후? 뭐지? 생각해봤더니, 지하자원인가? 예, 지하자원도 있고, 풍부한 인구. 풍부한 인구. 인구. 자, 구성. 네. 대한민국의 한국 인구가요, 5천만 명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인구 절벽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구라고 하는 건 참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한 명당 0.8대로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 상당히, 역시 내가 그때 약간 우울했는데, 그때 결론이 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이거 해외 투자를, 미국도 뭐, 그렇죠. 여전히 좋지만, 이거 좀 이제 와일드하게 좀 봐야겠다. 넓게 와일드하게 봐야겠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전략을 한번 삼아봐야 되나. 그래서 내 펀드를 인도 옛날에 그 미래에셋에는 친디아 펀드 뭐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해볼까라는 한번 생각했던 건데 바로 오늘 그 별책 부록이 바로 요겁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뭐예요? 교토삼굴? 교토삼굴 올해가 토끼 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옆에 있는 토끼는 이제 굉장히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그 뉴진스 앨범에 등장하는 토끼입니다. 이게요? 예. 그 어텐션이란 이제 곡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귀여운 토끼가 있는데, 그래서 뭐 재밌어서 따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지혜로운 토끼는 세계 29를 파놓는다. 그러니까 굴을 여러 가지 파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조금 안심하고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좀 상징적으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만일의 위기에 대비해서 굴을 여러 가지 준비해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위기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해주신 뭐 저출산에 따른 국가 부채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겠고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대면 투자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라서 물론 하고 싶은 말씀이 엄청 많은 건 알겠는데 제가 좀 고약한 주문을 하나 할게요. 5분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길게 얘기하면 이거 욕먹습니다. 빌드업을 좀 빨리 끝내고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간만 노영래 파티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자산 배분을 그 지금 이제 현금성 자산 뭐 예금이라든지 부동산도 있겠지만 주식 같은 그리고 채권 같은 금융자산을 좀 늘리고 지역 배분으로 국내 주식 삼성전자 좋죠. 뭐 에코프로 좋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아시아 신흥국 같은 해외 주식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이게 들고요. 그리고 예. 그 인구 피라미드를 가져왔는데요. 네, 다음 장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넘기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 한국의 10년 뒤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50세에서 이제 좀 두터운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10년 뒤면은 일본처럼 예, 60대나 70대가 두꺼워집니다.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는. 예. 그리고 예, 반면에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종 모양의 이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번 보시면은 이제 한국인은 이제 거의 뭐 40세 넘어서 조만간 이제 중위 연령이 50대 넘어가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속도로 보아서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중위 연령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예, 생산 가능한 인구가 굉장히 높고 예,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높다는 것은 소비를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인구가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구를 볼 때 어느 나라에 투자하고 싶은지 저는 이제 이런 신흥국에 어느 정도 비중을 싣는 게 좋지 않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이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5분 내에 하려면은 좀 순위가 조금 그래서 예, 골드만삭스의 이제 2050년 GDP 순위 전망까지만 이제 좀 짧게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현재 그 인도가 2022년 기준으로 영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6위였던 인도가 2022년 들어가면서 식민 지배를 했던 영국을 이제 앞지른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이제 그 2022년인데 이게 2050년이 되면은 중국, 미국, 인도가 이렇게 예, 탑3에 들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4위예요? 4위죠. 예. 야, 씨. 인도네시아 4위입니다. 저기 2050년 되면 15위 안에 한국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2022년 기준 12위인데 예. 우리 어디 있어요? 저희 그 논 외에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그 한 게 그 인구와 이제 뭐 GDP 성장률 같은 이제 단순한 이제 그 전망으로 이제 선형 전망으로 좀 그린 거긴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대략적인 그림은 이렇다는 뜻이죠. 네. 제가 또 눈여겨보고 있는 나라가 딱 2075년에 5위가요. 그래서 오늘 옷을 나이지리아 옷 입으신 거예요? 축구 유니폼이잖아요, 나이지리아 5위고 지금 6위가 예. 파키스탄. 파키스탄도 역시 국기가 이집트. 야, 이렇게 되네요. 예. 2075년에 러시아 아직 살아있네요. 12위에 있네요. 13인가? 어쨌든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뭐 그 경제 규모나 GDP나 이런 거를 결정하는 이제 성장률과 인구니까. 예. 좋습니다. 일단 뭐 탑다운에 의하면 저렇다. 예. 일단 인도와 인도네시아. 예. 그리고 이제 좀 5분 안으로 끊어야 되니까 바로 이제 빌드업을 생략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그냥 다 건너뛰고요. 예. 근데 이게 하다가 보면은 댓글이 이런 게 댓글이 달릴 수 있어. 아니 왜 거기 사회자분은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셔가지고 듣고 싶은 내용을 못 듣게 하는 겁니까? 이런 댓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것 또한 또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간략하게 이제 뭐 간단한 것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인도가 이제 인구를 그 중국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억 한 뭐 3천만 명 되고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로 이제 좀 있으면 2억 8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였던 가운데도 불구하고 2022년에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세안을 이제 중간에 낀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아세안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한 13개국 정도 되는 그 약간 유로존과 비슷한 그런 이제 경제 공동체 한 일원인데 그 거의 이제 아세안만 치면 7억 가까이 됩니다. 인구가.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실전 종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종목 일단 ETF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에 상장된 인도, 아세안, 인도네시아 ETF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 국내 상장된 이제 ETF 중에 인도가 최근에 좀 많아요. 예전에는 코세프라는 이제 키움 쪽에서 한 ETF만 있었는데 좀 타이거라든지 코덱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신규로 국내 상장 ETF를 출시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상장 ETF는 그 INDA라고 이게 그 인도를 대표하는 MSCI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된 ASEA라는 티커, 네. 이 ETF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국내 상장된 종목으로 에이스 한투 쪽에서 인도네시아 MSCI ETF 하나 있습니다. 이건 합성 ETF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그 이제 인도네시아 MSCI를 추종하는 그런 EIDO 이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을 짚어줘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여기 굵게 표시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랩 네. 손에 쥐다. 그리고 C 리미티드라고 있습니다. 이거 딱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네. 어쨌든 다음 걸로 넘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중간에 있는 그랩홀딩스랑 C 리미티드 쪽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1년 동안 살았고 한 인도네시아 언어를 한 3년 정도 공부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왜? 진짜요? 저 그 대학교에서 그 복수 전공으로 인도네시아어를 3년 정도 공부했고 인도네시아요?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게 또 말이 길어지는데 그게 인도네시아어가 이제 있고 그 각 부족마다 언어가 있는데 그 이제 바하사 인도네시아라는 그런 공용어를 제가 그 복수 전공을 하고 1년 동안 어학연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서 봤던 아이디어로 주식을 했으면 2016년도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좀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좀 빨리 시작했으면 아쉬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옆모습은 약간 인도네시아 이 말씀하시죠? 그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랩홀딩스는 이제 동남아 여행하셨던 분들이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택시 어플로 주로 아실 텐데 이게 뭐 모빌리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모빌리티로 시작해서 이제 출발을 했지만 뭐 다양한 뭐 마사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 배달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이제 그 파이낸스라든지 그 카카오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랩은.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주요 6개국은 거의 커버를 하고요. 뭐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이런데 다 커버를 하고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전역에서. 그리고 C 리미티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 그 원래 그 창업자가 이제 중국의 상하이 쪽에 출신한 사람인데 화교 출신인데 굉장히 이제 게임 회사였는데 그 이거를 이커머스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보시면은 테슬라보다 사실상 이 주식이 주가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테슬라보다. 그리고 이 주식이 좀 한 2022년 뭐 작년이나 뭐 올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진 만큼 좀 지금쯤 봐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5천만 명의 인구에 저성장 국가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은 6억 명 이상의 그런 고성장 국가들 이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 커버하는 C 리미티드나 그랩홀딩스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것인가. 그러니까 뭐 반반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짜 좋아하네. 반반. 무조건 반반이야, 이 사람은. 반반 하시고 맛이 좋으면은 더 맛이 좋은 걸로 가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화면 좀 바꿔주시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한 8월 전략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오늘은 또 반반입니다. 단기 반, 장기 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인도라는 나라,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친숙하지 않고
또 인도라는 그 나라의 직접 투자는 아직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획은 있죠? 그렇죠. 우리 연내 가능할까요? 인도에 대한 직접 투자가? 지금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시스템을 좀 만들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르면 뭐 연내에 아마 인도 주식시장 직접 투자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예,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두루두루 한번 좀 크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이라는 이 인도라는 나라,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하지만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비싸지만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오늘 짬뽕, 짜장면, 뭐 탕수육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럴수록 우리가 또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좀 배웠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좋다더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한번 뭐 소액이라도 경험을 해봐서 좀 글로벌리 한번 나의 투자의 세계를 넓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이게 투자의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우리 쪽에 노크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가까운 거주 지역 가까운 센터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과 직접 현업에서 이렇게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 이 PB분을 모셔가지고 생각이 똑같진 않죠? 약간 이런 하지만 전체적인 큰 덩어리는 여기 여기 전략가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약간 이게 별책포로 양념도 이렇게 살짝 반찬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오늘 고생하셨고 화목한 런치스탁은 점점 이렇게 좀 넓은 범주에서 투자 솔루션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